때는 19세기 중반, 헝가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만에 차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별도의 자치정부와 의회를 지니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지만 과거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헝가리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과 혁명 세력의 패배 이후 전제 군주제 국가들은 유럽의 시계를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했지만 한번 뿌려진 자유주의의 씨앗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조금씩 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 헝가리 시민들은 독립국가 건설보다는 그들의 삶에 더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확대에 더욱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평민과 달리 세금 면제와 더불어 독점적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서유럽에선 대부분 폐지된 농노제도가 헝가리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시대적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 특히 지식인들은 정치개혁과 시민의 권리 증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개혁파 자유주의 세력은 점차 헝가리 의회에서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848년 2월 22일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주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2월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 혁명으로 국왕은 또다시 국외로 쫓겨나게 되었고 프랑스는 다시금 공화국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혁명의 불길은 프랑스에서 그치지 않고 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오스트리아 제국도 이 같은 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혁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던 헝가리인들은 빠르게 결집하며 혁명의 흐름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1848년 3월 15일 부다와 페스트에서 개혁의 12가지 조항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을 포함해 각 지역의 온갖 민족들이 시위를 일으키자 제국은 이들의 요구를 대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국은 국내에서 오스트리아인 다음으로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했던 헝가리인들을 달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혁명 세력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국의 양보까지 얻어낸 혁명 세력은 헝가리 의회를 열어 속전속결로 개혁의 12가지 조항을 기반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말을 뒤집을 수 없도록 6월에 곧바로 총선을 열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선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헝가리는 혁명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입헌 군주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헝가리 내 모든 이들이 혁명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헝가리 내 타민족들의 민족주의 운동을 대거 탄압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 민족은 새로 수립된 헝가리 정부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도 헝가리 혁명 세력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해주었던 것이었기에 타 지역의 시위만 대충 수습된다면 곧바로 이들 세력을 박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848년 10월 제국군들이 수도인 빈에서 발생한 시위를 모두 진압하고 관련 주모자를 대거 처형하는데 성공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시위가 진압되자 제국군의 사기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제 눈에 가시였던 헝가리 혁명 정부만 조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제국이 전국적인 봉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황제인 페르디난트의 정신질환 때문이기도 했었는데 그는 하루에 많으면 20번의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르디난트 황제가 마침내 12월이 되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혁명의 이를 갈고 있던 그의 조카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차기 황제로 등극하면서 오스트리아는 다시 한번 혁명 진압에 대한 기세를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곧바로 헝가리 정부의 새 법률을 임의로 폐기시키며 체제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했고 이러한 황제의 결정에 위기를 느낀 헝가리에서는 아예 독립을 요구하는 급진주의 세력들이 온건 세력들을 밀어내고 의회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국군은 격렬히 저항하는 혁명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1849년 3월 헝가리로 진격합니다. 초반에는 헝가리의 군대가 제국군을 수차례 격퇴하며 승기를 잡는 듯 보였으나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등 헝가리 정부의 반기를 든 민족들의 반란과 더불어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가 제국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헝가리 혁명 세력은 1849년 8월 13일 사방으로 둘러싸인 적들 앞에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명을 진압한 제국은 헝가리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이어나갑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새 정부의 총리와 13명의 장군들은 모두 청사령에 처해졌으며 제국은 헝가리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혁명 이전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치권까지 모조리 박탈시켰습니다. 그렇게 헝가리의 자유주의 혁명은 쓰디쓴 상처만을 남긴 채 실패로 마무리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진압했던 오스트리아 또한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막대한 국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엔 이탈리아 독립전쟁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에게 격파당하며 롬바르디아 한량과 더불어 모데나 레조와 투스카니 공국에 대한 지배권을 모두 뱉어내게 됩니다. 이미 전쟁 이전부터 정부 지출의 40%를 국제 상환에 퍼붓고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재정은 이탈리아 독립전쟁에서의 패전 이후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내부적 통제에도 점점 더 부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내적으로 온갖 문제가 터져 나오던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오랜 기간 칼을 갈고 있던 북쪽의 경쟁자가 마침내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로 비스마르크가 주도하던 신흥 강대국 프로이센이었습니다. 본디 독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해왔던 것은 오스트리아였으나 전쟁이 발발한 1866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헝가리혁명 당시 군사 지원을 이행했던 러시아는 과거 크림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뒤통수를 쳤던 것에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영국은 양국의 전쟁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오스트리아의 간섭에 시달려온 이탈리아는 당연하게도 프로이센 측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언제나처럼 양국이 치열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두 국가의 뒤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 이탈리아 연합군의 침공을 홀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 결과는 오스트리아의 처참한 패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1848년 혁명 전국부터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재를 뒤집어쓴 오스트리아는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해 파산 직전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의 위기 속에서 1849년 계엄령 선포 이후 20년 가까이 탄압받아온 헝가리는 오스트리아가 쇠약해진 상황을 틈타 국가 독립 세력을 또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만신창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제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결국 헝가리 측과 정치적인 타협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867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헝가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공통의 군주를 두는 이중 제국을 수립하기로 대타협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러한 타협을 통해 새로 출범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다른 일반적인 국가들과 비교되는 상당히 흥미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10가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된 이중제국의 시스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헝가리는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받았으나 황제는 여전히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중제국의 헝가리는 1848년 혁명 실패 이전보다는 여전히 적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타협을 주도했던 헝가리의 정치에는 본디 헝가리의 분리독립을 주장했던 자유주의자였는데, 오스트리아 황제와 이들의 애매한 타협은 자유주의를 지지해온 많은 헝가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부 분열에 직면했던 제국은 절대주의와 의회주의 사이 어느 한 지점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이중제국이란 형태로 헝가리 지도부의 불만을 대부분 잠재웠고, 이렇게 유럽 내 강대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가 유럽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1866년에 승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스마르크 주도하에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오홍 제국 3국 간 동맹이 수립돼 대외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편 잠재적 위협이었던 프랑스 또한 1870년 프로이센에게 수도인 파리까지 탈탈 털리고 황제인 나폴레옹 3세까지 영국으로 망명해버려 별다른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홍 제국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갔고, 1878년엔 오스만 제국이 소유하고 있던 보스니아 헤르츠고베나를 침공, 점령하여 유럽 내에서 러시아 다음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쯤에는 농업국가에서 농업산업국가로서 상당 부분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산업력에서 한참 낙후된 상태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불안불안 나름의 항해를 이어나가던 오홍 제국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시기는 세기의 전환이 이루어진 20세기 초부터였습니다. 두 개의 국가지만 하나의 국가라는 모순된 형태를 지닌 오홍 제국은 내부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자체가 너무 다양한 민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죠.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슬로바키아인, 이탈리아인 등 다민족 국가였던 오홍 제국은 20세기에 이르러 전체 민족을 아우를 대외적인 목표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엔 독일인을 중심으로 프로이센과의 독일 통일 경쟁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지만, 이미 독일 통일이라는 목표는 프로이센이 1870년 오홍을 배제한 채 완수한 지 오래였고, 그렇다고 유럽 내에서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이기엔 산업화로 벌크업한 주변 국가의 체급에 먹잇감이나 되지 않으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홍을 지켜주던 동로 3국 동맹의 틀도 비스마르크의 퇴임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고,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과거 폴란드나 러시아에게 먹혔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게 먹혔던 폴란드와 같이 말입니다. 결국 목표를 잃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오홍은 마침내 운명의 종말을 고할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14년 벌어진 오홍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의 사망 이후 오홍 제국은 동맹국이던 독일과의 상의 끝에 세르비아에 대한 보복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 유럽 내 경제력 비중에서 독일은 영국을 추월하고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유럽 내 정치역학은 포위하려는 영프로 연합과 포위를 뚫어내려는 독일의 구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홍과 세르비아의 전쟁은 갈수록 대립이 극심해지는 이들 세력 간 충돌의 촉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르비아를 보호하려는 러시아가 즉각 전쟁에 뛰어들었고, 오홍과의 동맹국인 독일 또한 전쟁에 참전하며 확전이 시작됩니다.
이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 오스만, 미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전쟁에 뛰어들며 오엉의 보복전쟁은 순식간에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고 말았습니다. 1818년 무렵 전쟁을 4년 넘게 수행하고 있던 오엉 제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와 반전 여론에 부딪혔고, 이러한 반발은 전쟁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분명 전쟁 초반에는 헝가리에서도 찬전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당시 헝가리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독일과 함께 명실상부 유럽의 패권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여론은 독일이 러시아를 밀어내던 전쟁 중반까지는 분명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고전하게 되고 우엉 내부에서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등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전쟁을 틈타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각 민족의 반란으로 쑥대밭이 된 오엉은 도저히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헝가리에서도 가라앉는 오엉 제국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전쟁의 모든 책임을 오스트리아와 그 황제에게 뒤집어 씌우고 독립국가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 제국의 존재는 본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세력을 뭉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러시아까지 내부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져버리니 헝가리는 더 이상 오스트리아와 운명을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1918년 10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서로 결별하며 이중 제국의 해체를 맞이했고,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던 이들은 11월 3일 이탈리아와 휴전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해체를 맞이한 헝가리에서는 민족 간 대분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독립국가의 꿈을 펼쳤던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인구 비중이 헝가리 영토에서 50%도 채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손절 이후 헝가리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헝가리의 소수민족 독립세력들에게 영토를 이리저리 뜯기는 신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867년 이중 제국의 선포 이후 약 50년간 명맥을 이어오던 오엉 제국은 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잠재적 분열 요인이던 민족 문제로 해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짧게 압축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형성과 분열 과정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한잔이었습니다.